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그레이트 쇼크. 2. 독수리 한 마리의 F-35A 개박살. 3. 미국은 30년, 한국은 7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1년지 시간 낸시 라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 마리아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자르는 이어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 1974년, 2021년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어처는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JP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의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전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14일현지 시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 이하 배우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현지 시간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나와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A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 AMPTP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43년 만으로 프렌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의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바이든을 추천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약 130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및 가동에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에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00만 달러 약 4,0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네디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 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났고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 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5월 방한해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전기차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며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 에메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캐나다 합작법인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G7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한 대에 1,300억 원이 넘는 F-35A 폐기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4일 제17전투 비행단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한 F-35A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서산 기지에 동체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0kg에 달하는 대형 독수리가 좌측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에 기능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물 영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고작 독수리 한 마리에 현대 과학 기술의 총집합이라는 전투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F-35A는 시속 900km로 비행 중이었고 연료량과 무장 탑재량을 고려했을 때 비행 중량은 20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kg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할 시 충격량은 30톤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독수리 사체는 F-35A의 흡입구와 무장적재실 사이 벌크헤드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헤집어 놨고 전자장비와 유압장비를 엉망으로 박살내 놓았습니다. 당연히 기지와의 통신은 불가능했고 산소마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사격장 진입을 위해 330m의 저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파일럿이었던 배소령은 전자장비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해서 해안선을 따라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습니다.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다. 당장이라도 비상 착륙을 해야 했지만 유압도관이 파괴되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조차 전개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공군 지휘부에서는 유사시 기체를 바다에 불시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배소령이 직접 서산기지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신들린 듯한 조종술로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35A로는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민간인을 사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공군 파일럿으로서의 신념과 고도로 숙련된 조종술, 서산 기지의 화재 방지 대책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외관상의 파손 부위도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사고가 난 F-35A를 수리한 뒤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 최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수리 시 예산 금액으로 자그마치 1,100억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체 착륙 탓에 F-35A의 기골, 엔진 등의 손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벌크헤드가 뚫리면서 내부 장비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한 게 수리비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오버홀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에 우리 공군에서는 아예 수리가 아닌 폐기 또는 교보제 활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전투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F-35A 1기에 1,300억 원인데 이를 1,100억 원 내고 수리하느니 기체 수명을 따져봤을 때 이해득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비용을 떠나 수리가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1년 사이에만 F-35A는 무려 234회에 달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입한 지 수십 년이나 된 F-4A, F-5 전투기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많은 고장 횟수인데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견제로 인해 자체적인 수리도 불가능한 데다 부속품도 확보할 수 없어서 기능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수리가 늦어져 4개월이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로키드 마틴이 얼마를 부르든 수리 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비롯한 전투기 독자 개발 기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또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 400 페이즈 3에 선정되기 위해 독일이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랜드 400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결선에서 맞붙은 채 오랜 시간 표류 중인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에서 근소하게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호주가 최종적으로 레드백을 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수장치와 무한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레드백은 K2 흑표와 마찬가지로 ISU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하고 고무 궤도를 장착한 반면
링스는 일반적인 토션바와 철제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험지 주파 능력과 승차감, 연비, 소음 등 기동력 부분에서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포와 포탑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협력사 EOS에서 개발한 D2000 포탑을 사용하는 데다 주포로 미국 노스럽 그루먼에서 개발한 부시마스터 MK44S 30mm 기관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부품 수급이 굉장히 쉽고 유사시 미군이 호주에 비축해둔 30mm 기관포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스는 오로지 라인메탈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포탑과 주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부품은 물론 탄약 수급처까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레드백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랜드 400은 호주 정부의 의중이 변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복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하고 현지 면허 생산으로 총 211대의 복서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독일은 바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링스 수출을 위해 복서를 역수입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독일 내부의 장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니 일거양득인데요. 이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대한민국 KE 흑표가 최종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백의 호주 진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독일과 비슷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인 에즈9 헌츠맨을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MIL만 2560H 방탄강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방탄강을 역수입해서 이집트 K9 수출 물량 제작에 사용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한국제 방탄강을 호주에게 구매해서 이집트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K9 일문 제작에 들어가는 방탄강의 양은 약 20톤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K9 패키지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시 호주산 MIL만 2560H 방탄강으로 차체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쯤이면 독일의 복서 역수입 작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400페이지 3는 사업 초기 장갑차 도입 물량만 450대, 약 24조 원에 육박했지만 국방개혁에 의해 호주 정부의 전략 기조가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확보로 바뀌면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갑차 129대 도입 8조 원 규모에 불과한데요. 물론 여전히 큰 규모는 맞지만 사업 자체가 너무도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니 굳이 역수입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랜드 400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랜드 400은 단순히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레드백과 링스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장갑차입니다. 전 세계가 랜드 400이라는 투기장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즉 호주가 어떤 장갑차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레드백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두 나라도 덩달아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장갑차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랜드 400 선정을 노력하는 건데요. 부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레드백이 좋은 결과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한 실무적 결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방공 레이더 등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를 승낙하고 1순위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일명 코뿔소 K600 장애물개 첩전차입니다. 코뿔소는 미국제 M9AC의 고질적인 방호력 문제, 하찮은 수준의 기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K1A1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장애물개 첩전차인데요. K1A1 전차 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만큼 유기압, 토선바 혼합 방식 현수장치로 31도에 달하는 등판 능력을 확보했고 대전차 지뢰를 밟더라도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높은 방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뢰 제거와 장애물 개척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코뿔소의 지뢰 제거 쟁기는 지뢰만 획을 동시에 양쪽으로 파밀면서 약 3.8m 폭의 길을 만들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 양측면에 통로 표식 장비를 이용해 추가 작업 없이도 빠르게 안전 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감응지뢰 무력화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지뢰를 미리 기폭시킬 수 있습니다. DMZ라는 초거대 지뢰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 체계인데요. 코뿔소가 장애물개 첩전차라는 명칭처럼 다양한 장애물 제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코뿔소의 굴삭팔은 최대 2.5톤의 중량을 옮길 수 있고 버킷 대신 파쇄기를 장착해 콘크리트 장애물 개척에도 유효합니다. 현재 기갑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의 방어선이 이중 지뢰지대, 대전차구, 철조망, 용치 등의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참호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전선 공략에 뛰어난 장애물개 척전차는 필수적인데요. 민간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단 15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약 25만 평방킬로미터의 지뢰 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의 70%는 전선이 아닌 민간인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를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를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조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사브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2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임무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임무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임무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임무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임무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임무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임무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임무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진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2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인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락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락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락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락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락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락 20의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의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다.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